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나는 대한민국 역사다를 쓰신 최성철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질문부터 해야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경제 외란으로까지 불리는 이번 사태는 역사 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작가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은 왜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까? 네, 이 사건의 겉모습은 강제징용에 대한 그 배상을 결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것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시각이 오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거 36년간을 강점했던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얕보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현대적인 사안에 있어서 특히 국제 간의 문제 등이죠.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집착과 아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물론. 네, 그것을 모른다면 같은 지구인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그들은 이제 없죠. 네, 알고는 있지만 그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내자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입장 이해나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안 아프다고 할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몇 번이고 사과를 해야 옳은 것입니다. 독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잘못하면은 많은 국가들이 일본을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그것을 바로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변 국가에 주었는지 역사는 아직도 두 눈에 불을 켜고 우리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독도는 을사늑약 때 가장 먼저 병탄된 땅이었던 만큼 독도를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광복, 해방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저들의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을사늑약이 얼마나 폭거적인 것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1905년에 강제로 체결된 이 늑약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두어서 한국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외교권 뺏고 통감부 두면 다 끝나는 거죠. 이런 행위는 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었지만 참으로 폭력적인 그들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에 대한 분노도 지금도 머리끝까지 치미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야금야금 상대방의 정신을 파먹겠다는 아주 비열한 수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해방 부정하고 싶겠죠. 아니 그 엄연한 사실을 부정까지는 못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강제 점거 시기에 벌였던 그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싶었겠죠. 네, 큰 착각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해대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열함과 야비함만을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경제 규모답게 큰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일본에게 바랍니다. 네. 일본이 과연 반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독립 투사들에 대한 책이나 역사적 연구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성철 작가님께서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글을 쓰시게 된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학을 기웃기웃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꾸로인 것 같았어요. 문학을 열심히 하고 역사학을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둘 다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네, 그러나 저는 항상 사람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학도 결국 인간의 발자취이겠지만요. 우연히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책을 들여다보다가 유관순 열사가 18년, 윤봉길 의사가 24년, 이봉창 의사가 31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한 거예요. 네, 머리가 찡했습니다. 세 분 다 합해도 겨우 73년이에요. 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한 사람이 100년을 넘겨 살겠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이분들의 삶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제 생각이 꽂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과거로 그대로 두지 말고 현재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시대로 뛰어들어가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실 머리카락이 쭈뼛쓰고 소름이 돋는 일이죠. 어떻게 제가 그 엄청난 일제의 고문을 당할 것이며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이겨낼 것입니까? 어떻게 손가락을 잘라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하면서 항일 독립투쟁에 대한 다짐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과거를 지금 우리들 바로 앞으로 우리들 바로 눈 앞으로 우리들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게 이 글을 쓰게 된 저의 목적이고 동기였습니다. 네. 그분들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또 시도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가슴 시리지만 네. 처절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3.1절 기념 행사에 불려져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곡인데요. 인천 출신 가수죠. 래퍼 BY가 노래합니다. 나의 땅. 지청천 장군에 대한 얘기가 책 서두에 있는데요. 사실 지청천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무관생도들을 쓰신 소설가 이원규 선생을 저희 사람과 책에서 인터뷰할 당시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성철 작가님께서는 지청천의 인생과 삶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네, 지청천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죠. 네, 청산리 전투의 김자진 장군,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분이지만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청천 장군은 일본 정규 육사 출신입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이지만요. 네. 사실 당시 그런 분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습니다. 1905년에 노백린 장군이 교장으로 있던 대한제국 무관학교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면서 군인을 꿈꾸던 우리 조선의 청년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일본 육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능력이 있어야겠죠. 지청천은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과 육천 형제입니다. 신학문도 배웠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배운 정규 군사 기술을 만주에 있는 우리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에게 전수하고 일본군과의 전투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이회영이 만주에 세운 항일 독립투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1933년 1월에 있었던 흥룡강성 경박호 전투, 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길림성 근교에서 있었던 대전자령 전투에서 지청천은 일본군 1개 대대와 2개 대대를 섬멸하는 대성을 기록합니다. 손자와 같은 병법에 공명 같은 지략에 일본 육사에서 배운 전략에 또 항일 구국에 대한 신념과 책임감이 더해져서 이러한 지청천을 만든 것이죠. 네. 그의 부인이 윤용자 여사는 남편의 항일운동을 목숨을 걸고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딸도 모두 조국의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교가 터졌을 당시에 지청천은 열등한 남한의 군사력을 보고 미리 대비를 못한 것에 땅을 치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해방 후에 귀국을 해서 1947년 9월 달에 대동 청년단을 조직해서 청년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향후 이것이 국군 창선의 모태가 되기는 했지만 광복 당시에 그 만주벌판을 누비던 용감무쌍한 우리 독립군들을 조국의 땅으로 다 데려오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네. 해방 후에 지청천은 재원 국회의원, 무임소 장관, 제2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은 저는 그를 영원한 독립사령관으로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그 지청천 장군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네. 형무소에서 처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책에도 나오지만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그 유관순이라는 이 세 글자가 우리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 감방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8호 감방 죄수번호 1933번 유관순 그렇습니다. 네. 17살을 갓 맞이한 어린 유관순은 그 감방에 수감되어서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당시 그 8호 감방에는
개성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어윤희, 임시정부 군무부 총장을 지낸 노백린 장군의 딸 노수경,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 담당 이신혜, 구세군 사령 부인 임명애 등이 같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네. 임명애는 만삭 중이었어요. 이들은 그 좁은 8호 감방에서 수시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그럴 때마다 일본 경찰들은 매질을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가장 어린 유관순이 가장 많이 맞았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외쳤으니까요. 1920년 3월 1일 그러니까 3.1운동 1주년 되던 그날 그녀들은 다시 옥중에서 만세를 외칩니다. 서대문 냉춘동 거리가 떠나가고 서소문 일대까지 그녀들의 목소리가 퍼집니다. 당황한 일본 경찰들은 유관순을 주동자로 지목을 하고 온갖 매질을 해댑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자비한 구타를 했어요. 간수들은 유관순을 굶기기 시작합니다. 유관순은 덩치가 커서 밥도 많이 먹어야 했어요. 네. 유관순은 보리밥을 좋아했는데 며칠에 한 번씩 보리밥, 물론 깡보리밥이죠. 보리밥이 나올 때마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 유관순을 일본은 무기한 굶긴 것입니다. 어윤희가 자기의 밥을 떨어서 유관순에게 줍니다. 네. 아니야 언니 괜찮아. 난 참을 수 있어. 유관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윤희가 다시 유관순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누어 먹자. 나중에 밖에서 꼭 만나자. 그러면 내가 밥 많이 사줄게. 두 사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어윤희는 영친왕과 이방제 여사와의 결혼기념 사면령으로 풀려나고 유관순 역시 사면 대상인데도 풀려나지 못합니다. 네. 감옥문을 나서는 어윤희가 나이 어린 유관순을 바라보며 밥 많이 사줄 테니 잘 견뎌서 꼭 살아나오라고 다시 얘기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임명애는 만삭 중에 항상 허기가 져서 유관순이 자신의 밥을 그녀에게 덜어주었습니다. 임명애는 출산하러 잠시 감옥을 나갔다가 다시 출산 후에 다시 투옥됩니다. 젖은 아기 기저귀를 말릴 마땅한 곳이 없자 유관순은 자신의 배에 그 젖은 기저귀를 둘둘 말고 자신의 체온으로 말려줍니다. 정말 눈물 나는 역사의 현장이죠. 수시로 만세를 외치던 유관순은 일본 경찰의 모진 구타로 결국 내장이 터지고 맙니다. 이신혜는 유방과 고막이 터지고 말았어요. 유관순은 1919년 4월 1일에 있었던 병천 만세운동,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 일본 경찰의 칼에 찔려서 부상을 당했는데 칼 끝에 독을 발랐는지 낫지가 않는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면서 그것이 악화되고 지속되는 그것이 악화되고 또 계속되는 그 매질과 구타로 피부가 터지고 곪은 거예요. 살갗을 이렇게 쑥 누르면 쑥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결국 온갖 구타로 내장이 터지면서 옥산에서 죽음에 이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임명애는 바로 자기 목전에서 이 모습을 보며 땅을 쳤습니다. 네.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당시 나이가 17세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세밖에 안 됐는데 네. 무엇이 그 어린 소녀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을까요? 글쎄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도 한없이 궁금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들었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내던진 그 의연함과 용기와 담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도 진짜 궁금한 사실입니다. 유관순 가족에서는 3대에 걸쳐 9명의 독립유공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늘이 선택하고 시대적 명을 준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으로 일제가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녀들은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 독립운동을 지속하기로 하죠. 유관순은 천안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사촌언니 유예도 그리고 같은 이화학당 기숙사 한방동기 이정수와 같이 앉아 갑니다. 칙칙폭폭 하는 기차 소리가 유관순의 귀에는 대한독립 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하니까 네. 그녀의 이 조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뜨거움으로 불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힘솟는 것을 우리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음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금은 우리가 유관순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 한 조각이라도 쥐어보는 것으로 감사하고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회영이라는 인물도 나와요. 저는 뭐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낯설 수도 있는 인물인데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역사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오성과 한음에서 유명한 오성대감. 네. 그분이 바로 백사 이항복이고요. 그분은 조선 중기 영의정까지 지냈던 선조의 신임이 두터웠던 대신입니다. 네. 그분의 10대 손에 바로 우당 이회영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문 사대부 집안이죠. 이회영의 부친은 이조 판서와 영의부 참찬을 지낸 이조 판서하고 의정부 참찬이죠. 네. 그 이유승이라는 분입니다. 그 집안에는 대대로 삼정승과 판서를 포함해서 9명의 정승이 배출된 명문가입니다. 네. 이회영은 이유승의 6형제 중 넷째 아들인데 만주 땅에 세운 신흥무관학교로 유명해진 항일 독립 지도자입니다. 네. 신흥무관학교는 1919년 5월 3일 이회영 등 일가 형제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들은 조선 명문가의 명예와 부와 영광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항일 독립자금으로 쓸 것을 약속하고 만주 땅으로 떠납니다. 그 재산이 요즘 돈으로 무려 6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아낌없이 조국 앞에 내놓은 거죠. 실로 조국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행하는 거죠. 그것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자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급 간성을 길러냅니다. 육군 사관학교인 셈입니다. 학생들을 생도라고 불렀고요. 군사훈련 외에 국어라든가 역사, 물리, 화학 이런 것도 가르쳤습니다.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 모두 무료입니다. 지청전 장군도 이 학교에서 교사로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졸업한 생도들은 청산리 전투 등지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회영은 나중에 참 안타깝게도 내부자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단재 신채호가 숨을 거둔 위순 감옥에서 고문 끝에 순국하고 맙니다. 특히 이회영은 양반과 평민이라는 조선의 계급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에 앞장섭니다. 소위 아나키스트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조선의 명문 사대부가가 그 집안의 자손답지 않게 말이죠. 그의 손자 중에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종걸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회영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일화가 참 많은데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내부자의 밀고로 꼭 이렇게 좀 붙들리고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광복절 시즌을 맞아 이회영 이 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한영의 조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위인전의 성격이 아니라 내가 그 인물이었다면, 내가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같은 비교의 시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님은 한없이 낮추세요. 나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성철 작가님은 그 당시라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참 어렵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그 10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필하면서 각 분들 이야기마다 그 에피소드마다 내가 그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이라는 가정을 만들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리 못해도 제가 그중 한 분 정도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라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저는 한 번도 그분 중 어느 누구도 되지 못하겠다는 저의 솔직한 심정에 저 스스로 굉장히 깊은 자괴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자연 열사처럼 손가락을 3번에 걸쳐서 3개나 자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행기 고문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톱 발톱 밑에 대나무 바늘이 꽂히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목으로 머리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맞을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이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일제의 고문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조국이 풍전등화인데 나 하나쯤 목숨을 버려야 하지 않느냐는
내 자신의 설득에도 제가 도저히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위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그분들과 비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 가족이, 이 사회가, 내 나라가 더럽고 추악한 남의 발밑에 깔려 숨쉴 여유조차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었다고 말이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네. 놀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친 것이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만 가득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만 가득하다는 사실도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네. 그분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대한민국 역사다에 선정된 인물들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네, 사실 이 10분 말고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면서 항일 구국투쟁을 하신 의사 열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저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5분, 그리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5분을 저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뭘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는 거겠지만은요. 지청천, 한용운, 유관순, 김마리아, 윤봉길은 잘 알려진 분으로, 남자연, 김창숙, 권기옥, 이회영, 신돌석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애국지사 6분, 여자 애국지사 4분으로 했습니다. 사실 집필을 끝내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을 소개하지 못한 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네. 더 안 알려진, 그렇지만 반드시 알려져야 할 우리 항일 독립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많이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혹은 작가님 가슴에 남는 인물은 누구이고 그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어느 분을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각 인물마다 가슴이 저리거나 시려오는 에피소드들이 꼭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 김마리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마리아는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고문을 여자의 몸으로 다 받아내며 항일 독립의지를 다지고 다진 분입니다. 그 담대함과 의연함에 저는 가슴이 정말 저려옵니다. 특히 강목으로 머리를 계속 맞는 구타는 코와 귀에 고름이 고이고 기어의 뼛속에 고름이 생기고 마는 메스토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앓게 합니다. 김마리아는 기어의 그런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한 번은 김마리아가 미국으로 유학차 망명을 갔을 때 일입니다. 네. 자신을 취조하고 고문하고 매질하던 일본 검사, 아주 악한 검사죠. 가와무라라는 사람을 우연히 뉴욕에서 만나게 됩니다. 경무총관부 취조 때부터 김마리아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아주 악랄한 검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도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사람을 그 미국 땅에서 김마리아가 만난 것입니다. 네. 두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가와무라 검사는 그 이전에 자기 아내로부터 김마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경 여자 학원 동기생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김마리아가 공부도 잘하고 우수한 인재고 또 훌륭한 인격자요. 한국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라는 칭찬을 자기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네. 놀랄 일이죠. 사실 김마리아는 동경 유학 시절 항상 전교 3등 안에 드는 명석관 두뇌의 학생이었습니다. 3.1운동에 불을 당겼던 동경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일으킨 28 독립선언 대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김마리아하고 그 친구 황에스더라는 분입니다. 네. 아무튼 드디어 가와무라는 김마리아 앞에서 진심어리 사과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과오에 대한 용서를 빌은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김마리아가 그 용서를 받아들였는지 아니었는지. 아마 받아들였겠죠. 신앙심이 깊은 그녀로서는.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그 시대로 간다면 김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저놈을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난리를 피웠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에피소드는 수양딸 배학복과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배학복이라는 여자를 자신의 양녀로 삼은 김마리아는 그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고 가르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학복은 어머니 김마리아를 위해서 밤새워 한복을 한 벌 씻습니다. 네. 다음날 아침 그녀는 그것을 김마리아에게 입혀드리는데 가슴 매무새가 예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옷걸음을 풀고 다시 메고 다시 풀고 메고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옷을 잘못 만들었나 하고 의아해했더니 김마리아가 웃으며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마리아가 일제의 고문으로 인해서 한쪽 가슴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안 거예요. 네. 수양과 배학복은 밤새 울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배학복은 저고리 앞부분을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김마리아가 가하무라 검사와 고문관들 앞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내 속에 품은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하는 이 생명만은 너희가 못 빼내리라. 이 한마디로 김마리아는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구했습니다. 김마리아는 자신의 말대로 조국 대한민국과 결혼한 여자입니다. 네, 결국은 결혼은 안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매우 구체적입니다. 픽션이 뭐 가미되어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느낄 정도로 세세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리얼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모든 이야기는 그 섬세한 사실 위에서 썼습니다. 물론 내가 그러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그 부분에서는 그 이야기를 제가 소설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네. 일부 이야기는 제가 붙여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 밑바탕은 모두 사실 이야기, 실제의 에피소드들입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자들의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아주 리얼하고 생생합니다. 그 어느 소설보다도 어떤 연속극이나 영화보다도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삶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출간된 많은 책들, 관련 논문들, 시집, 소설, 인터넷 자료, 신문, 잡지, 그간의 매스컴 자료 등 중복된 것까지 하면 한 100여 권의 책들은 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동일한 인물에 대한 동일한 사건인데도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 네. 저로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적절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먼 역사가 아닌데도 기록이 조금씩 상이하게 되어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우리가 좀 패배의 역사처럼 느껴지는 일제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자체가 돌아보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시절을 돌아보지 않고 네. 다시 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에 대해서도 다시 재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송창식의 우리는 해마다 광복절 3.1절이 되면 그리고 일본이 망언을 할 때마다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점이 안타까운데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금년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100주년이 해입니다. 되죠? 네. 네. 우리 임시정부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 그 다음 달인 4월 11일 수립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동시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이기도 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길고도 짧은 시간입니다. 무심코 지나다 보면 벌써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200년이 지나고 또 300년이 앞으로 지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아무리 장구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팠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우리들의 형 누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물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의 기쁜 역사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눈물의 역사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되지는 못할 망정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의 투쟁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지켜보고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선배들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주 작지만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느끼신다면 저에게는 한없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형장 앞에 순국 열사의 이름들이 적혀있는 파란 안내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강만영에서부터 황일천까지 195분의 선열들이 있습니다. 형무소 안에서 순국했거나 옥살이를 거쳐간 분들입니다. 그 안에 유관순이 있고 손병희가 있고 안창호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한 번씩 불러보는 것도 후손된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네. 저의 작은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또 작은아마 나 자신과 내 나라와 이 나라의 목숨을 바친 선현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숙연하게 우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새삼 소중한 우리의 역사,
그리고 애국 선열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역사다. 최성철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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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